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엄마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의견과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엄마가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인과 시설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만으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직 전국민 의원 등의 재산과 증여 문제를 다뤄온 뉴스룸이 이번엔 강기훈 의원에 대해서 단독 추적했습니다. 아들과 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을 빌려줘서 100억 원대 땅을 사도록 도와준 사실 등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쓰는 독성 화학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모두 7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노동자 2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호흡은 돌아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짚어봤습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합의 방식을 북핵 문제에 적용할 것이고 올 봄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진지하게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변화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주변의 풍경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그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엔 오늘 이렇게 조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에서 나아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주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는데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기고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등에 충격을 줘 장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장기를 훼손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긴 뒤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황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꾸준히 폭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난해 12월 장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와 같이 충분한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오늘 법원에 모인 시민들이 들었던 팻말입니다. 같은 시각 법정에선 양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양부는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양부 안모 씨가 자신의 차로 달려갑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 씨는 출석할 때도 취재진과 시민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 8시쯤 법원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구속 중인 양모 장모 씨는 10시 35분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전문가 의견과 분석을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들의 변호인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모가 정인이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골절과 상해를 입힌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때린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걸 믿었다며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한 시민이 장 씨에게 고성을 지르다 법정 경위의 제재를 받고
복도에선 10여 명의 시민이 양부 안 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이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법원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이런 이들을 뒤로 하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재판 첫날인 오늘에서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다가 왜 이제서야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건 이미 한 달 전입니다.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에서야 한 겁니까? 네, 기소 때와 비교해서 새로 밝혀낸 사실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예.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법의학 전문가들과 의사단체의 부검 의견서들 뿐입니다. 췌장은 장과 장갑막으로 덮여 있어서 다른 장기들보다 뒤쪽에 있는데요.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학대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정도로 강한 학대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해석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췌장 절단은 지난해 11월 첫 부검 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건 기소를 하고 10일 뒤인 지난해 12월 20일입니다. 경찰은 췌장 절단에 주목하지 않은 거고 검찰은 기소하고 10일이 지난 뒤에야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문자 메시지로 오늘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살인죄를 좀 일찍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 살인죄를 적용하려면은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학대 혐의 대부분이 양모와 정인이 단둘이 있었던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고의성 입증 어렵다 쉽게 단정을 짓고 기계적으로 이 아동학대 치사만 적용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 미필적 고의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걸 의미하는데요. 캐리어 가방에 9살 아이를 넣고 죽였던 계모가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아동학대 치사를 선택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살인죄 적용이 늦어진 이유를 놓고 코로나 탓도 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양모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양모 진술은 오늘 살인죄 적용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모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늦어진 이 적용을 해명한 겁니다. 네, 지금도 뭐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라도 살인죄에 대해서 인정은 안 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신천지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은 지난해 온 나라를 뒤집어놨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어 집단 감염의 규모를 봐도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큽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교인들의 명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건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것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신천지는 당초 방역당국에 시설과 교인 명단을 냈는데 일부 교인 정보와 위장시설 750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재판부에 이만희 총회장을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대본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 요청 거부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일 뿐 본격적인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여서 역학조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일부러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렸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현황 자료 제출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행정조사일 뿐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총 회장이 교회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 총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총 회장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 제출을 준비 단계로만 범위를 너무 좁혀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방역 현장에는 당혹감을 넘어 허탈감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거짓말을 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신도들에게 대응 매뉴얼이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안 갔다고 하거나 신천지와 관계없음을 표시하라는 지침입니다. 거짓 답변을 부추긴 겁니다. 지난해 2월 말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연락했지만 이 가운데 600여 명은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당시 교인 명단을 제출하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시설 750여 곳도 빠뜨리고 알렸습니다. 방역 당국이 명단과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이 감염은 크게 확산됐습니다. 신천지발 확진자는 지금까지 5,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방역 방해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현장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역학조사는 거짓말과 싸움인데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 감염이 쏟아지고 있는 BTJ 열방센터도 방문자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죄 판결이 나고 하면은 다른 사례에서도 이렇게 조금 협조하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방역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방역의 핵심인 역학조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금 방역당국 앞엔 또 다른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모였고 관련 확진자도 벌써 6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문자 명단을 제출한 걸 봤더니 엉터리라는 게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확진자들의 치료 비용 26억 원을 열방센터에 청구하기로 했고 상주시는 이미 시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열방센터가 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상주시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구본환 씨는 얼마 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월에 열방센터를 다녀왔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였습니다. 방명록에 제 이름, 전화번호, 회사 주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제 명함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그거를 적었을 것 같긴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자체가 없고요. 제 개인 정보를 넘겨준 거잖아요, 거기서. 허위로, 가짜 명단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방센터 방명록에 적은 겁니다. 방명록이 엉터리란 정황은 또 있습니다. 요즘엔 어디든 들어갈 때면 이렇게 체온을 재고 명부에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당연히 명부에 적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글씨체는 모두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부 명부를 살펴보니 똑같은 글씨체가 계속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꺼번에 거짓으로 몰아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방역을 방해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열방센터 측은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상주시장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열방센터 방문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도 어제보다 80명 넘게 늘어 662명이 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건 인터콥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단체에 소속된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출국에 맞춰 공항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요르단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6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으로 가세요? 파란 상자에 짐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여행 가는 겁니다. 선교단이 아니라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인들은 인터콥 해외 선교단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자기네가 요르단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의지가 강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걔가 나한테 보낸 게 있었는데. 취재진이 확보한 교인과 지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가족이 반대하지만 기도하고 있다, 돈이 마련되면 갈 거다 등 선교 활동을 포기 못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들의 지인들은 JTBC 취재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동 지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해외로 나가는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역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선교 행위가 진행되는 거예요. 취재진은 인터콥 선교회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뉴스룸에서는 이상직, 전복민 의원 등 국회의원의 편법 증여와 이해 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부를 물려줬는지, 그 과정에서 의원의 힘을 이용한 건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문제를 단독 추적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115억 원인 강기훈 의원은 기업 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 세워진 아들과 부인의 회사는 아버지 강 의원 회사의 일감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줬고 수십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이윤석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남 창원 일진단조 공장입니다. 2012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훈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왔습니다.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감을 준 일진금속의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는 바로 강기훈 의원 부부입니다. 자회사가 만들어진 2012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입니다. 회사 임원을 만나봤습니다. 일진금속과 일진단조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란 취지로 말합니다. 공장 관리하는 직원만 있고 일반인 관리 이런 거 이제 일진금속에서 다 만들어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5% 되는 거를 자꾸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뭐 자회사한테 주기가 우리가 좋잖아요. 서로가 요인이 되는 거니까. 회사 홈페이지엔 강 의원 이름이 공동대표이사로 걸려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안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경남 도의원 2번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선 기간에도 계속 공동대표이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불법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이름을 회사 대표로 걸어놓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래를 하는 카운터파트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보고 계약을 성사를 한다라든지 이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 의원 측은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 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세법상의 맹점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어떤 증여가 이루어졌다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는 거죠. 강 의원 측은 의원이 줄곧 회사 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아들이 지분을 취득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렇게 커온 아들과 부인의 회사는 아버지 강기훈 의원으로부터 다른 방식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억 원대 부동산을 산 겁니다. 이 땅을 사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경남 진해 공장 부지입니다. 강기훈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인 일진단조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이곳의 땅을 샀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추적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기업 자금 대출 84억 원을 받고 모기업인 일진금속에서 29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억 원대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강 의원의 공직재산 신고 목록엔 없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으로 잡힌 금액 100억과 부채로 잡힌 금액 100억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그리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는 0으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로 산 이곳, 경영에 꼭 필요했던 땅일까? 일진단조가 매입한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엔 부산 진해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제2신항도 공사 중입니다. 호재가 많은 땅입니다. 지금 신항 이쪽에 물류 같은 게 들어오면은 물류센터라든지 지금 이쪽에 센터가 2개 들어왔거든요, 큰 게. 주변 개발이 모두 끝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대주주인 강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가치가 커질 거니까 주주들 목으로 떨어지는 거죠. 편법 증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사후적인 결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당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춰줬지만 정작 이 돈이 부동산 구입에 쓰여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공장 이전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진금속에서 빌린 돈에 대해선 세법상 정상이자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몇 년째 이곳에선 공장 건설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토지 일부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지자체와 협의하느라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고 금융비용 때문에 일부를 판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용직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20, 30대가 많다는 게 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자가 60명이 넘어서 신청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36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당분간은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고 코로나가 상반기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일자리를 다시 정규직으로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30대와 40대도 15만 명 안팎씩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이상뿐인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습니다. 산업별로는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대면 서비스업에 충격이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3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주력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달 정도 쉬게 돼서 또 월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어요. 문제는 실제 고용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83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3만 명이 늘었는데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체 규모와 증가폭 모두 가장 큽니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면서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이 결과 사실상 숫자로 잡히지 않는 미취업자가 상당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삶의 질이 낮아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였던 요양보호사, 저축은행에 다녔던 배달 노동자를 김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13년을 방과 후 강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월 450만 원이던 소득은 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원은 거의 80% 이상 감소를 한 편이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현재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전하게 되고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둘의 소득을 합쳐도 생계를 꾸리기엔 팍팍합니다. 저축은행에 다녔던 B 씨도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쿠팡맨으로 야간 배달을 시작했지만 소득은 예전만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퇴직을 하게 됐고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작년 대비 한 27% 정도 줄었어요.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래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을 많이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업훈련, 고용 정보가 필요하다. JTBC 김사연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80%는 1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알바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1분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고용 충격이 가장 크게 될 1, 4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도 금융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둘을 합쳐도 정원은 6만 명 수준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뽑기로 한 직접 일자리의 80%, 83만 명을 1분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석 달에서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분기가 지나면 채용 인원이 확 줄어 다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40만 개를 포함해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기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조세 정책이라든지 각종 그런 여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일자리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JTBC 송지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2명입니다. 숨진 사람은 20명이 더 나왔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나 헬스장, 노래방 같은 곳의 영업을 계속 금지할지에 대해선 정부가 확산세를 더 지켜보고 주말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추적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신을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보관리 체계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전용 스마트폰 앱 개발도 검토 중입니다. 백신 접종 사흘 뒤 이상 반응이 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답하는 방식입니다. 과민성 쇼크나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질병청과 지자체 사이 한 라인도 구축합니다. 만약 역학조사 결과 백신과 이상 증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 보상도 이뤄집니다. 접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다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는 정부 부처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부 공무원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 셀트리온은 치료제 이상 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안에 조건부로 사용을 허가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달 만에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허베이성에서 환자가 속출하면서 도시 3곳이 한꺼번에 봉쇄됐습니다. 2,300만 명 넘게 갇힌 건데 작년에 봉쇄됐던 우한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한낮인데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상가는 전부 문을 닫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1,100만 명이 사는 도시 허베이성 스자정시가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도시 전체가 봉쇄된 겁니다. 인근 싱탈시와 랑팡시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허베이성 도시 3곳이 일제히 차단됐습니다. 모두 2,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갇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우한 인구 900여만 명의 2배가 넘습니다. 人员流动在公路、铁路、城市客运、民航、水路等方面采取最严格的管控措施。 특히 랑팡시는 수도 베이징에서 차로 불과 1시간 거리일 만큼 가깝습니다.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진입 고속도로는 텅 비었고 경찰만 보입니다. 랑팡시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톨게이트에는 현재 차가 한 대도 진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你要不然你就现在退出去，从那边过去。你从我这出去，然后再上，就必定能上去了。那么路口已经封闭了，交警。 중국에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7명으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하루 2자릿수 수준으로 늘고 있어 일부 지방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 행사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랑팡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지난해 8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대만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빠르고 일관되게 대처하고 초반에 강하게 대응했던 점이 유효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 1명, 이번 달에 6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는 2,400만 명입니다. 전체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빠른 통제가 주요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발 입국부터 막았습니다. 3월에는 모든 하늘길을 닫았습니다. 처음부터 컨트롤타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도 있었습니다. 방역중앙본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실시간 마스크 재고 앱을 제공했습니다. 마스크 실명제도 곧바로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모든 TV에서 1시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틀게 한 겁니다. 방역 수칙에 방해가 되는 가짜뉴스는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확산세는 그렇게 꺾였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로야구를 개막했습니다. 我就直接请了半天假，因为我不想要路途上有任何的意外，导致我会开赛后才到现场的。我就直接在公司大肆宣扬说，对我要去看球。 대만에서 일하겠다는 외국인도 줄을 이었습니다. 대만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방역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확산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 거리두기 단계도 다시 짜야 합니다. 대응 체계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예방과 진단이 중요한 거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규모 환자 발생을 어떻게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요. 피해 보상 방법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만큼 이후 관리와 대처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노동자 2명이 심정지 상태였다가 호흡을 회복한 걸 비롯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장에선 5년 전에도 가스 누출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온몸을 감싼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출된 물질은 액체 형태의 수산화테트라 메틸알모늄입니다. 수산화테트라 메틸알모늄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리를 녹일 때 사용됩니다. 강한 염기성 물질로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키고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관의 교체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배관에서 쏟아진 이 화학물질을 전신에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병원으로 이송 중 심폐기능을 회복했지만 중상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2명도 액체와 접촉해 부상당했습니다. 또 중상을 입은 직원들을 응급조치하던 사내 응급구조사 3명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화학물질은 300리터에서 400리터 정도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은 보호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에도 이 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설비 점검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은 사고 직후 밸브를 막고 배기를 가동해 2차 피해를 막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인간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이루다를 놓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업체는 이루다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의 실제 메신저 대화를 입력했는데 이 대화의 일부를 다른 개발자들이 쓰는 외부 사이트에서 공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이루다 개발사가 외부 사이트에 올린 메신저 대화입니다. 실명이 그대로 보입니다. 병원 이름도 사람 이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들이 주로 쓰는 자료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올린 겁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는데 실제 사람들의 대화를 썼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100여 건입니다. 이 메신저 대화를 다른 개발자들이 내려받아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루다 개발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민감하실 수가 있죠.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는 이루다를 개발할 때도 메신저 대화를 쓰겠다고 당사자들에게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쓴 메신저 대화들을 실명이 노출된 채로 외부 사이트에까지 공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이루다에만 쓰인 줄 알았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디까지 쓰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파기한 걸 제대로 인증을 하고 배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이루다 개발사에서 뒤늦게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5천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돌연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145억 원을 찾고 있는 제주 카지노 사건 소식입니다. 5만 원권으로 사과 상자 12개, 무게로 따지면 300kg 크기의 돈 뭉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들고 나갔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의 VIP 금고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81억 원 정도가 발견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제주 카지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145억 6천만 원. 모두 현금으로 사과 상자 12개 분량입니다. 용의자는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임원 A씨. 여성 혼자서 CCTV 감시를 뚫고 이런 범죄가 가능한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VIP 고객 금고에서 81억 5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A씨와 관련된 제주 시내 모처에서도 현금 수십억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VIP 금고는 고객 열쇠와 회사 열쇠가 함께 있어야 열리는 특수 금고입니다. 고객 동의 없이 A씨 혼자서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카지노 측의 석연찮은 해명도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카지노 측은 돈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카지노 운영 자금은 아니라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만 줄곧 밝혀왔습니다. 용의자는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고 찾아낸 5만 원권의 일련 번호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정확히 1년째입니다. 그 사이 국내 환자가 7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일상도 참 많이 달라졌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2차 감염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청객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마스크 없이 만원 지하철에 올라타는 모습, 이제는 추억 속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비치된 손소독제도 낯설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고. 좀 익숙해져서 마스크도 뭐 끼는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일만 좀 다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겨울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항이지만 이젠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건데요. 출국 수속을 밟는 카운터 상당수도 이렇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출국 항공편을 알리는 전광판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공항 이용객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뭐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비말이 조금 덜 차단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실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1,200만 명, 전년보다 83%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코로나19가 심하지 않았던 지난해 초에 집중됐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도 텅 빈데 8시간, 9시간 근무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고객님 오셔서 응대도 하고 이제 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듣고 이러면서 일하는 게 좋은데,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면은 저희도 나아지는 대로 다시 다 같이 일하면서 예전과 같이 붐비는 공항, 붐비는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내 관광지엔 한복을 차려입고 3355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겨울 스케이트장이 들어섰던 서울광장은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언제나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곳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거리 곳곳에 앉아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꽤 많이 왔죠. 뭐 꾸준하게. 그 당시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으니까 뭐 1년 동안 거의 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죠. 전무한 상태죠. 하나 팔 때도 있고 못 팔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팔아가지고 정신 먹고 들어가면 끝나고 그러죠. 밤낮 할 것 없이 인파로 북적이던 홍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랫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꽉 찼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버스킹도 전면 금지된 겁니다. 거리 곳곳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의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을 올해는 되찾을 수 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만화방 많이 가보고 싶어요. 노래방을 거의 1년 동안 못 가가지고 가고 싶죠. 고향도 내려가고 싶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요.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우리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아들들, 며느리, 손자들 대단히 보고 싶으죠. 코로나19가 일상을 파괴한 지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오히려 낯설 정도죠. 우리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소박한 행복을 누리던 시간을 되찾으려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꼭 일주일 앞두고 무장 시위 정황이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미국 전역이 비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잠시 뒤에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임종주 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찾는 백악관 옆 호텔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조망이 둘러쳐졌습니다. 연방의사당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철조망이 에워쌌습니다. 의회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는 차량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방위군도 속속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Armed protests are being planned at all 50 state capitals and at the U.S. Capitol. 무장 세력 4천 명이 의회를 포위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구체적 위협도 보고됐습니다. Meaning when you shoot and when you don't. So this is an organized group that has a plan. 바이든 당선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돼 FBI가 추적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에게 협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ou got 80 million people coming after you. If you impeach him, civil war is on, buddy. 당국은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외부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 2개는 타이머가 부착된 진짜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트럭에선 총기와 실탄이 무더기로 압수됐습니다. 케이블끈이 발견되는 등 의원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These are significant charges that have felonies with prison terms of up to 20 years. 상하원 합동회의를 하루 앞두고 극단주의자들이 전쟁을 위해 워싱턴으로 가고 있다는 FBI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이 몇 시간 전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공화당 이탈표는 애덤 킨징어 의원 1표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은 거부를 하겠다고 했죠. 네, 펜스 부통령은 국익을 위해 최선이 아니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잠시 뒤 날이 밝으면 토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탄핵 소추위원 9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신의 공약이자 반이민 정책의 상징인 국경 장벽을 찾아 지지층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역공을 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25th Amendment is of zero risk to me, but will come back to haunt Joe Bide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또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탄핵 시도에 대해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목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mpeachment i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네, 탄핵안이 그러면 하원에서는 지난번처럼 통과가 될까요? 네,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오늘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임 중 2차례 탄핵당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5점을 남길 처지가 됐습니다. 상원은 지금 기류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17명이 대열에서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결의안 처리 때 보듯 공화당 찬성표는 1표였습니다. 다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내심 흡족해 한다는 등 지도부 내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 대표가 간만 본다는 비난이 나왔고 안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안 대표와 단일화를 위해 당내에서 앞장서온 이들도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통합론자였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계속 간만 본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아니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그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삿바 싸움이 길어지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강경 회의론이 당내 전반에 퍼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국민의힘 기류의 안 대표는 불쾌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단일화를 어떤 한 정당 차원에서 생각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합류에 또다시 선을 그으며 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후보군들 사이의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간을 더 달란 입장이고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출마 선언을 마치고 공약까지 발표 중인 우상호 의원은 빨리 경선 일정을 발표하라고 당을 압박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주당은 이익 공유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라면서도 이익 공유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이게 캠페인인지 제도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는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소비로 매출이 늘어난 플랫폼 기업이나 반도체나 가전 판매로 선전한 IT 대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내려준다면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캠페인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다면서도 강제성이 있는 듯한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는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와 경영계 등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러자 자칫 기업 손목 비틀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걸 제도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기업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초과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번 정부도 초반에 협력 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접었습니다. 결국 자발적인 캠페인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참여도가 낮은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한 가지가 아닌 몇 개의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설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코로나가 유죄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코로나 우울증 막아보자며 집콕 댄스 영상 올렸다가 문매를 맞은 바 있죠.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이겨내자 코로나 벗어 던지게 마스크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더니 6명이 춤추는 건 대체 뭐냐는 비판에 더해서 그러다가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이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비판 쏟아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이전에 2배를 넘었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유명인들도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휘재 씨의 부인 문정원 씨의 소셜미디어에 아랫집 주민이 댓글 달았습니다. 애들 몇 시간씩 뛰게 할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아달라. 5번은 부탁한 것 같은데 임신 초기라 더는 견딜 수 없어 댓글 남긴다는 겁니다. 마치 눈으로 본 듯 댓글 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온라인에서 봤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네. 아이들이 계단에서 노는 모습부터 집 안에서 야구하는 모습까지. 나름 층간소음 대비도 한 거는 같은데 제가 그 격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위기가 기회다 해서 격리 운동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층간소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트 하나 깔면 괜찮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괜찮진 않았나 봅니다. 이 씨 가족도 댓글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에 추위까지 겹쳐서 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 덧붙였더군요. 개그맨 안상태 씨의 아랫집 주민도 온라인에 층간소음 호소하면서 안 씨 부인의 소셜미디어에서 본 방 안에 롤러블레이드, 또 트램펄린 사진 함께 올려서 화제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 아래층에 대한 배려 정말 중요하죠. 다만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바깥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에게도 책임 좀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코로나 2년 차입니다. 다음 브리핑, 그 대통령의 그 장관입니다. 이 뻗치기라고 저희 언론계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이 지나갈 길목에 뻗치고 앉아서 줄창 기다리다가 질문 기회 얻어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미국 기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뻗치던 기자가 있었나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to repair U.S. reputation around the world? Mr. Secretary, do you regret there will be a Mr. Secretary, do you regret saying there will be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질문한 건 바로 미국의 공영방송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기자인데요.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자랑해온 의회를 트럼프 팬들에게 점거당했으니 위신이 떨어진 게 맞긴 하죠. 그런데 너무 팩트 폭행에 뼈 때리는 돌직구였을까요? 폼페이오 장관 애써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가는 거 보이시죠? 이 문제는 대답만 안 한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이 기자 백악관 출입이라는 보직을 뺏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직을 박탈한 이 회사의 간부는 바로 국무부 관료 출신이란 거죠. 이쯤 되니까 백악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성명 냈습니다. 사실 언론의 질문권 박탈한 원조는 트럼프 정부의 수장,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President, I had one other question, if I may ask, on the Russia investigation. Are you concerned that you may have? I'm not concerned about anything with you the may have Russian indictments coming investigation down? because it's a hoax. Are you-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I'll tell you what,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네, 글쎄요, 부끄러워야 하는 게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할 것 없이 트럼프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뿐 아니라 언론 민주주의까지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쓴 채 일주일 뒤면 사라지게 됐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바꾸는 듯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좌우로 비틀댑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결국 도로를 벗어나서 몇 바퀴 구르고서야 멈춥니다. 현지 시간 11일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 미국 네브라스카주 순찰대에 포착됐습니다. 또 미국의 또 다른 고속도로에선 출구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서 가드레일을 뛰어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위험한 운전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길 건너에 매캐한 연기와 시뻘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버스가 보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잇따라 폭발음까지 들려옵니다. 행인들은 놀라서 바라보는데요. 불길이 잡힌 버스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저녁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일어난 일로 버스기사가 타고 있던 승객 4명을 재빨리 대피시켜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을 뿜는 물체가 몇 번 번쩍이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러시아에서 우연히 찍힌 영상입니다. 현지 전문가는 이 빛나는 물체가 별똥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층에 들어온 뒤 55초를 움직였다는데 그리고는 다 타버린 걸로 보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구멍조끼를 든 남성을 해경대원들이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 서귀포항 육부두 인근에서 SUV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40대 운전자는 낚시객이 던져준 구명조끼를 잡고 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기장의 한 성당에서 성모상에 돌을 던져 훼손한 용의자 20대 A씨가 어제 저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풀이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성당 측은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란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또 800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파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쌍둥이 언니 나원이는 돌이 같지나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에 구멍을 내 연결한 튜브로 오랜 기간 숨을 쉬어왔습니다. 동생 다원이는 생후 6개월에 기흉 진단을 받고 폐렴을 앓았습니다. 생후 3개월 때부터 가습기 메이트만 썼던 쌍둥이는 올해 11살이 됐습니다. 아이들 밥 준비하다가 들었거든요. 무죄라는 말밖에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허망하다는 생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 몸에 벌써 이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나타난 건데 동물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법원은 옥시싹싹에 사용된 PHMG, PGH 성분과 달리 가습기 메이트의 CMIT, MIT 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1이 넘으면 무조건 독성이 있는 겁니다. PHMG는 당시에 1000쯤 나왔어요. CMIT, MIT는 10 전후로 나왔어요. 10을 1000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독성이 약하겠죠. 하지만 기준인 1과 10을 비교하면 독성이 10배가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낮은 농도에서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낮은 자극성이지만 오랫동안 계속 노출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문제가 되는.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거는 놔두고 동물 실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물 실험으로 확인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쌍둥이 자매를 비롯해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내일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증거라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를 짧게 연결해보겠습니다. 손수연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2005년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쓰신 것이고 또 어떤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신 겁니까? 네, 아이가 2005년 1월에 태어났는데 사실 오늘이 아이 생일이에요. 네, 오늘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습기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여름 되기 전까지 사용했습니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이가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인 뒤집기를 할 때부터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자주 다녔고 그때마다 모세기관지염, 천식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폐렴으로도 그 시절 여러 차례 입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아이 출산 후 감기에 걸리면 장기침이 2, 3개월 정도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되니까 이제 감기도 잘 안 낫는다라고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방금 전에 나간 사진들은 손수연 씨의 자녀가 가습기 메이트를 쓸 무렵인 신생아 때 사진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네. 16년 전쯤이죠. 그리고 지금도 운동을 잘 못할 정도로 피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죄라는 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인데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가해 기업이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 주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고작 동물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심지어 판사님도 판결문에서 C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인간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 몸에 폐섬유화가 일어났는데 증명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쥐 몇 마리로 한 동물 실험이 단지 참고할 실험이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지 이 실험이 무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몸이 실험이고 증거이고 결론입니다. 무죄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업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업으로부터 어떤 사과라든가 입장을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는 사과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옥시 처벌로 끝난 게 아니라 애경, 이마트, LG 아직 많이 남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기업들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사과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는데요. 예.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보일 수 있는 공식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였어요. 예.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바로 SK케미칼입니다. 유공 시절이던 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서 옥시에게 PHMG 원료를 제공하고 애경과 이마트에는 CMIT를 제공했는데 가습기 참사의 주범이며 원흉인 SK케미칼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판매한 옥시는 2016년 6년형을 받았잖아요. 예. 주범이 무죄고 판매한 기업은 형을 받고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정말 무죄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SK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인 손수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남측을 향해서 날선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열병식 정황을 추적한 걸 비난한 겁니다. 김 부부장의 직급은 낮아졌지만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여전한 걸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개인명의 담화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열병식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해괴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남측이 동족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표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꼬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난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담화는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기존 제1부부장에서 한 단계 강등된 겁니다.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당시 둘째 줄에 섰던 김여정은 오늘 공개된 영상에선 네 번째 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걸 보면 정치적 입지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8일간이나 이어진 당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센 발언이 있지만 수위를 조절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뭘까요? 이 오바마 정부 때 북한과 협상을 해봤던 조셉 윤 전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합의 방식을 북핵 문제에 적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올 봄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슈체커 정재윤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장병들이 너무 전통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Good afternoon. Now, is the shirts they're wearing?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대표는 바이든 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처럼 TV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Biden will only meet with Kim Jong-un if the deal is prearranged. 트럼프 정부처럼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을 거친 뒤 정상회담을 하는 바텀업 방식을 북핵 협상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will try to resuscitate the Iran deal back. I do imagine that's what they will try to do with North Korea as well. 핵 능력을 한 번에 없애는 대신 단계별로 줄이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면 제재도 하나씩 풀어주는 겁니다. 이란 핵합의 때처럼 합의 이행에는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진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North Korea is stronger now than they were 4 years ago. The Obama administration tried what we call strategic patience. It did not work out well.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 때처럼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caling down joint exercises, especially with corona still prevalent, makes sense to me. That's an option that Biden administration would seriously consider.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랑 일해본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He was very keen to make sure that South Korea and Japan were all on the same position, especiall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한 거지만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를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우리 가족 챙기러 간다. 우리 아가, 우리 부부, 부모님까지 프리베나 13으로 챙기러 간다. 아직 안 챙기셨어요? 세계 판매 1위 프리베나 13. 화이자가 만듭니다. 프리드라이프와 좋은 라이프를 더해 더 큰 감동으로 행복을 드리는 상조 새로운 프리드라이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리드라이프와 함께 살아가세요.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포근했죠. 며칠 전 강력한 한파가 왔던 걸 잊을 정도였습니다. 찬 공기가 쉴 새 없이 내려오며 파도치는 눈구름을 만들더니 바다를 꽁꽁 얼리기도 했는데요. 한파 전과 후를 비교하면 하늘색이 바다 얼음인데 그 크기가 눈에 띄게 커졌죠. 많은 눈도 몰고 와서 한반도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며 서울은 오늘 한때 세제곱미터당 7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보라색이 황사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사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극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연구팀이 지난 26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극에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순환을 바꾼 건데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북극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수증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카라 바렌츠의 수증기가 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증기가 땅으로 보내는 열도 커지면서 기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북극 온난화를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지난 한파도 그렇고 북극 온난화는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을 일으키는데요. 기후변화 관점에서도 미세먼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이었죠. 언제쯤 물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고기압 그리고 붉은색이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약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도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모레 상황을 계속 볼까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가고 붉은색의 저기압이 다가오는데요. 모레 오후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또다시 확장해 오면서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내려가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대기질이 안 좋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날도 뿌옇겠는데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하 4도, 그리고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엔 전국적으로 10도 이상 오르면서 겨울치고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다는 게 내게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버겁고 누구나 막막하다고 산다는 게 온전히 모진 것은 아니라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 이룰 때